네, 지금 이제 다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임진영 교수님도 들어오셨고, 김윤아 선생님도 들어왔고요. 이재영 교수님, 김재훈 선생님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 집담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어저께부터 봄비가 아주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날씨는 이렇더라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의정부 성모병원의 박호영 교수님께서, 우리 굉장히 제일 흔한 페리페럴 뉴로패스 중에 하나죠. 그 미디안 너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박호영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디안 러브 뉴로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지 질환에서 이제 특히 뉴로패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재미는 없겠지만 이제 지루하지만 해부학적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치료하기도 힘들고 진단을 내리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나토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미디안 너브는 이제 라테럴 코드와 메디얼 코드가 이렇게 합쳐져서 내려오는 페리페랄 너브입니다. 이렇게 엑실라부터 해가지고 어퍼암에서는 딱히 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렇게 포암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구조물을 지나기 때문에 이제 컴프레션 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 부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행을 또 보면 어퍼암에서는 이제 브라키알 아터리 이렇게 메디알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브라키알리스와 바이셉스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시피탈 아포니오시스와 프로네터 테레스 사이를 넘어오면서 이제 FDS, FDP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리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개의 분지를 내는데 AIM 브랜치, 이거는 이제 에피컨딜라 라인에 약간 디스탈에서부터 이제 분지를 내게 되고요. 이제 잘 알다시피 FPL, 그다음에 인덱스 미들의 FDP, 그다음에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 머슬을 이너베이션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팔마 큐테니어스 브랜치와 리커런트 모터 브랜치를 내게 되는데 리커런트 모터 브랜치에 대해서는 또 뒤에 카팔 터널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제외하고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뭐, 뒤에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카팔 터널, 가장 흔하게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위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키알리스는 왜 그런가? 이 브라키알리스는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하나씩 좀 그냥 뭐 이름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안 너브는 정상적으로 바이셉스 브라키와 브라키알리스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뭔가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경우 브라키알리스 사이에서 눌릴 수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본 스트루더스 리가멘트인데요. 스트루더스 아케이드랑 아케이드 오브 스트루더스는 좀 구별이 돼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 다 있는 건 아니고 한 1에서 2% 정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것은 이제 이렇게 수프라컨딜라 프로세스 스퍼가 있으면서 또 이제 이 스트루더스 리가멘트가 동시에 있고 너브를 누르는 경우 우리가 수프라컨딜라 프로세스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로콘딜러 프로세스와 그 스트로스 리가멘트가 다 있다고 너브가 눌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눌리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꾸 증상을 유발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퍼 익시전하고 디컴프레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로콘딜러 프로세스 신드롬, 그다음에 스트로더스 리가멘트에 대한 용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라서투스 파이브로시스인데요. 앞에 해부학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이 라스투스 파이브로시스와 이 프로네이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오리진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 이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더 눌릴 리스크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네이터 테레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FDS의 요 아치. 특히 여기가 이제 텐디너스 포션이 더 많을수록 이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베스큘러 스트럭처는 그 혈관에 의해서 항상 눌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보면은
뭔가 이런 아나토미컬 베리언스가 있어서 너브를 누를 때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 머슬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FPL의 액세서리 오리진입니다. 액세서리 헤드인데 이 보면 정상적으로는 AIN 너브 이렇게 뒤로 지나가서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나토미컬 베리언스가 생겨서 이렇게 너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AIN 신드롬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머슬 FPL의 액세서리 헤드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용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프로네이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네이터 신드롬은 굉장히 레어하고 저도 외래에서 뭐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AIN 신드롬하고 좀 구별은 돼야 돼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테니스 엘보랑 감별을 해야 될 레디얼 터널 신드롬하고 좀 비슷한 종류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프록시멀 포암 요 메디얼 사이드에 약간 베이간 페인을 호소하고 뭐 약간 환자들이 간헐적으로 뭐 파레스테이시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AI 신드롬처럼 이제 모터 디피시스는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EMG도 대부분 노말입니다. 그래서 진단 내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해보다가 안 되면 아주 환자가 증상이 심하면 디컴프레션 해주고 그 결과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I 신드롬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공이 퀴즈에 냈던 거고 우리가 이제 AI 너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가지 그 근육을 이너베이션 합니다. 그리고 센서리의 디피시스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환자가 좀 손쓰기가 뭔가 불편하다, 뭐 이렇게 물건을 잡기가 이렇게 잘 안 돼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피지컬 해보면은 이렇게 오케이 모양을 못 만드는 오케이 사인 포지티브 소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N 너브 컴프레션을 유발할 수 있는 아나토미컬 사이트. 네, 제가 요거를 이제 나열하라 이렇게 이제 퀴즈에 냈었는데요. 위에서부터 프로네이터 테레스, 라세투스 파이브로시스, FDS 그 아치, 관점어슬 뭐 이런 것들이 AIN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MG로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치료는 길게는 12주까지는 뭐 레스팅하고 observation을 해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디컴프레션을 해줘야 됩니다. 디컴프레션은 앞에 말씀드린 해부학적 구조를 모두 다 릴리즈를 해주고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카팔 터널 신드롬인데요. 카팔 터널 신드롬은 어퍼 익스트리미티 페리페럴 뉴로패시 중에 가장 흔한 것이고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아주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할머니들 와가지고 할머니나 이제 중년의 뭐 여성분들 와가지고 나 두 번째 손가락 끝이 여기가 아주 이렇게 저려요라고 이게 탁 얘기하는 분은 많지가 않고요. 보면은 아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뭐 손이 애려, 손이 아파, 뭐 시려요, 뭐 피가 안 통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따끔따끔하다, 뭐 남의 살이다, 화끈거린다, 뭐 손에 막 불난 것 같다. 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자 왔을 때, 요게 이제 뭐 카팔 터널이나 어떤 페리페럴 뉴로패스의 증상이구나라고 이제 조금 환자를 볼 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은 굉장히 이제 여자한테서 더 많고요. 인시던스를 보면은 바이모델 인시던스를 보입니다. 중년에 많고, 그다음에 75세 이상에서 한 번 더, 인시던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보면은 서지컬리 트리티드 카팔 터널 신드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여성들이 가장 수술 많이 받는 나이는 50에서 59세 사이라고 합니다. 중년이 제일 많고요. 아마 환자 전공의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마 요 나이 때 여성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을 때 수술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있고요. 두께는 0.6에서 2mm가 정상인데 우리 또 수술할 때 보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딱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경계가 탁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 앞뒤로도 이렇게 파이브스 티슈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릴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이 메디안 너브의 리커런트 모터 브랜치의 베리언스인데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죠. 그 뭐 인트레이닝이나 뭐 보드 시험 때도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보면은 익스트라 리가멘터스, 리가멘트 익스트라 나오는 게 이게 가장 흔합니다. 그다음에 2번 섭 리가멘터스, 리가멘트 밑에서 올라오는 거. 3번은 트랜스 리가멘터스, 리가멘트 뚫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1, 2, 3번이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얼라사이드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얼라사이드 나와서 오버 더 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듀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릴리즈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이 리커런트 모터 브랜치를 막 의식하면서 수술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레디얼 사이드에서 카팔 이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레디얼 사이드로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얼라 사이드로 릴리즈를 해주는데요. 지금까지 뭐 문제 낸 적은 없어서 그런 게 좀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은 다양한데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카팔타널 신드롬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 그 작업에 대해서는 좀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RA,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아밀로이도시스, 특히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오늘 오베시티, 프레그넌시 있는 경우에 카팔타널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갱글리언 라이포마,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이 있는 경우 신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디지털 레디우스 프랙처랑 페리 루네이트 디스로케이션 시 카팔터널 신드롬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인펙셔스 플렉스 테노사이노바이티스, 뭐 TB, 테노사이노바이티스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같이 절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은 너무 EMG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기초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이 6가지 증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입증이 된 이제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메디안 너브 디스트리뷰션의 넘니스와 팅글링, 그다음에 밤에 막 넘니스 생기는 거, 시나 아트로피, 그다음에 틴넬 사인, 팔렌 테스트,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의 로스 이 6개를 환자한테 잘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EMG가 없이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아나토미컬하게는 이렇게 썸, 인덱스 미들, 링핑거, 레디얼 사이드, 하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카팔 터널의 특징인데요. 재밌는 것은 환자가 40% 정도는 정중신경에 국한되지 않고 손 전체를 어, 이렇게 전체가 저리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메디안 너브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자 막 손 전체가 다 저린다고 해도 이게 카팔 터널 신드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저널을 보면 특히 이제 이 전도 검사에서 우리가 이제 정중신경에 국한된 경우, 환자들이 이렇게 디퓨즈하게 저리지 않고,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만 이렇게 한 경우 EMG를 해봤더니 더 손상이 심하더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팔렌 테스트, 틴넬, 컴프레션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시나 아트로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EMG는 우리가 CVRT를 나누는 목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전도에서 음성이 나와도 클리니컬 카팔타널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절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베리 시비어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근전도는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와 시비어일 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모더레이트와 시비어의 차이는 이 시비어에서는 센서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나이가 많고 80세 넘은 이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도 이 카팔 터널 신드롬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은 증상은 심하지 않은데 EMG나 아니면 오브젝티브 파인딩, 예를 들면 세나 아트로피 같은 게 더 심하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왔을 때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이렇게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경과 보고 안 되면은 카팔터널 릴리즈를 시행하는데요. 이 최근 AOS에서 나온 이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인데 보면은 이제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넌 서지컬 트리트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보면 로컬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나 스프린팅은 수술 전에 레커멘디드 된다고 하고요. 오럴 스테로이드와 울트라사운드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힛 테라피 같은 거는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레커멘드 하고 있고요. 수술에 관해서는 특히 뭐 스킨 너브 프리저베이션, 뭐 에피뉴렉토미, 테노사이노벡토미 이런 것은 레커멘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수술 후에 리스트 이모빌라이제이션도 레커멘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 있구나. 치료할 때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케이스 보면서 조금 마무리하겠는데요. 56세 여자 환자고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입니다. 급식실에서 일해서 손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보면 1년이 넘게 저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넘니스도 있고 아트로피는 없고 틴넬, 빨렌 다 파지티브여서 임상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EMG를 하면은 이렇게 센서리가 리스판스가 없는 이제 벨 시비어한 디그리의 카팔 터널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시행을 하였습니다. 89세 여자 환자고 나이가 굉장히 많죠. 나이가 굉장히 많고 양쪽 다 저립니다. 양쪽 다 저리고 근데 이제 왼쪽이 좀 더 심하고요. 아트로피도 있고 틴넬 넘니스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시행했고 여기 보면은 시비어한 지글이어서 이분은 이제 보스를 다 이제 스테이지로 수술 시행했고, 나이 드신 분이어도 수술하고 편해지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71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3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증상이 심했고, 넘니스도 있고, 틴넬도 있고, 이분은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투석을 하시는 분이고, 오른쪽에 모더레이트 시비어 나와서 처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했고, 2주 후에 좀 이제 통증은 호전되었지만 한 달 후 계속 증상이 조금씩 더 생겨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특히 이 투석과 카팔 터널 신드롬은 가장 되게 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다이알리시스 릴레이티드 아밀로이도시스라 그래서 이 다이레이티드 릴레이티드 아밀로이도시스의 가장 흔한 증상은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아밀로이드 디파짓이 되겠고요. 그 플렉스 텐던에 특징적으로 남자한테 원래 이제 카팔턴 신드롬 여자한테 더 많았는데 얘는 이제 남자한테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석을 한 기간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72세 남자 환자분이고 뭐 손이 저리고 먹먹하고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테노사이노바이티스가 있으면서 이 카팔 터널 신드롬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가 이 트리거 핑거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와 카팔 터널 신드롬이 같이 있는 환자였고요. 그 약물 치료 하다 안 돼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카팔터널과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당뇨 환자에서 카팔터널 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베틱 폴리뉴로패스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이 저리지만 뭐 다리도 저리고 양팔이 다 저리고 요런 이제 어,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당뇨의 기관과도 관련이 있고요. 뭐 당뇨는 그 우리가 카팔 터널뿐만 아니라 얼라나브 인트레먼트랑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당뇨가 있으면서 BMI가 높은 경우에도 페리페럴 뉴로패시를 잘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뇨가 왜 이렇게 카팔 터널 신드롬이나 페리페럴 뉴로패시를 잘 유발하느냐? 이 너브가 이제 하이퍼글라세믹 너브가 돼서 그러는데요. 우선은 이제 스웰링 되고 굉장히 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서 너브가 굉장히 프레일하고 이디마터스한 체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프레셔로 눌려도 더 이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로어 스레숄드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와 카팔 터널 신드롬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되어 음, 있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 가장 흔하다. 근데 우리가 EMG를 하지 않고도 클리니컬 파인딩, 피지컬 이그잼, 아까 카팔 터널 6, 이 다이그노스틱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요. AI는 이제 프록시말 포함, 눌리는 사이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오케이 사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눌리던 최대 뭐 12주 정도까지는
컨저버티브 해볼 수 있으나 또그 전에도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면 뭐 서지컬 디컴프레션은 서전의 프레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 미디어 너브만 음,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뭐 얘기할 수 있을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음, 많은 양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잘 정리해 주시고, 증례까지 잘 보여주셔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박홍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공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예,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질문들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상옥 교수님, 임진영 교수님, 이재영 교수님, 김윤아 선생님, 아침부터 저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그래도 미디어 너브에서 제일 많은 거죠. 뭐, 제일 대빵은 결국은 이제 카팔터널 신드롬인데, 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안테리어 인터오세우스 너브 신드롬이 이렇게 잘 거론이 될 겁니다. 아까 보여주셨듯이, some IP 조인트 플렉션이 안 되고, 인덱스 BIP 조인트 플렉션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이게 잘 안 되고,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AIN 신드롬이 아직도 지금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로 눌려서 생기는 병이냐, 아니면 뭐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파슨지 터너 신드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뉴라이티스 때문에 생기는 거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널 뉴럴라이시스를 해야 될 것이냐 말을 뭐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은데 그거 다 떠나서 이게 꼭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incomplete 타입이라 그래서 음, some IP 조인트만 안 된다든지 인덱스 DIP 조인트만 안 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게 AIN 신드롬이 아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텐던 인jury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AIN 신드롬에서 some IP 조인트가 구부러지지 않았을 때 이게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가 럽처된 케이스하고 굉장히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끔 보면 정말 쓸데없는 수술을 하는 경우 텐던이 터졌다고 들어가 봤는데 텐던이 컨티뉴티가 유지가 돼 있다든지 너브 심텀이라고 해가지고 디컴프레셔너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힘줄이 끊어져 있었다든지 음, 이런 거를 잘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카팔터널 신드롬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심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토 위크니스를 주 호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음, 많으신 분들 중에서 저린 거는 심하지 않는데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뭐 못 잡겠다. 힘이 빠지는 것이 제일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텐던 트랜스퍼죠. 그래서 그걸 이제 특히 손에서 하는 걸 오포넨스 플라스티라고 하고 이 롱스탠딩 카팔트너 신드롬에서 오포넨스 플라스티는 종종 우리가 하고 시험에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 그 내용은 조금 더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저기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이 좀 와 있어가지고요. 음, 2년차 하승훈 선생님, 카팔터너 신드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발했을 때는 뭐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하시나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음. 그 카팔 터널 신드롬하고 우리가 뭐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 뭐 당뇨가 심하거나 이제 투석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가끔 재발하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런 언더라인 디지즈가 없는데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재발해서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저희 처음에 카팔 터널 치료할 때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제 EMG 해보고 뭐 이 환자 증상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약 먼저 써보고 주사도 먼저 놔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그때 수술하는데 수술은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기존에 하듯이 똑같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저 한 더 인시전을 더 넣거나 뭐 그런 건 안 하고요. 저는 그 미니 오픈으로 그 티나 쪽에 조금 한 2mm 정도, 2cm 정도 이게 인시전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릴리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여기 대해서 혹시 뭐 경험이나 아니면은 다른 코멘트 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재발 케이스를 뭐 아주 많이 보진 않고요.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똑같이 어,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냥 카팔 터널 일반적으로 신드롬 카팔타너 환자들. 신드롬에서 환자들이 네. 물어보잖아요. 이거 수술하고 재발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개 네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석하는 환자들, 헤모다이얼라이시스 하는 환자들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그 재발이 음.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네네네. 환자들은 이제 투석하다가 생기는 경우들이고 가끔 이제 이 재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우습기는 한데 음.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음.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더 안 좋아졌어요. 뭐 이런 음. 경우들이 꽤 있고요. 이때는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수술 전에 증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또는 수술하고 음. 새로운 증상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수술 전에 없었던 증상이 자세히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게 진단이 잘못된 건지 수술하다가 incomplete release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리커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요즘은 되게 리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unsatisfactory result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자세히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 실제로 원인을 우리가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저 박종우 선생님이 아까 AIN 신드롬 좀 물어보신 것 음. 같아요. 그 네네네. 보니까 네네. AIN 너브의 아우어글라스 컨스트릭션들도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좀 난이도가 높은데 임상에서 본인이 네. 보기에 컴프레션의 원인이었던 경우가 더 주된 요인인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 AIN 신드롬의 원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컴프레션이 원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원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음. 이 너브 토전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진짜 말씀드리면 AN 신드롬을 외래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환자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AN 이제 너브 펄지가 와서,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지켜봤던 환자들은 되게 많은데, 이디오패틱하게 AN 신드롬으로 온 환자는 제가 이 정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 이런 환자가 왔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 원인을 MRI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해볼 거고요. 왜냐면은 뭐 이제 너브 뭐 모양은 근데 너브 이게 이제 너브 자체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뭐 아워글래스 컨트릭션이나 뭐 어떤 뭐 너브 자체가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아마 MRI나 초음파 상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컴프레션 원인은 뭐 이디오패틱한 게 가장 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도 아마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물 다 릴리즈 하는 것이 그런 이제 뭐 원인이 딱 어떤 뭐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그 구조물들이 다 좀 컴프레션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그 영상 검사로 MRI를 제일 이제 많이 찍는데 MRI의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넌 인베이시브하고 해당되는 머슬의 시그널 체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MRI는 스태틱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잘리지 않고 뭐 오블릭하게 잘린다든지 스킵이 돼버리면은 잘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그 뉴로그램, MR 뉴로그램이라고 해서 MRN을 뭐 찍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영상화학과 자격증 교수가 저거 하는 건가? 저기 하는 것도 있고 그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뉴로패스에서는 MRI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초음파인 것 같습니다. 음.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고 트레이싱을 해가면서 그 눌리는 부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AIN 같은 경우도 포암 쪽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엘보 위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뉴로패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음. 있겠습니다. 음. 음. 네, 지금 이제 이주엽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이상욱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임진영 교수님 혹시 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욱 교수님 처음부터 계속 같이 계셨었는데, 예,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그 아까 그 박호영 교수님께서 그 카팔 터널 신드롬에 있어서 컨설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실 때 네네.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케이스 어떤 케이스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먼저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네네. 케이스는 스테로이드를 안 하고 바로 수술을 결정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 네네. 스테로이드 인젝션에 대한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여쭤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 모더레이트 시비어 나오고 넉리스가 있고 이제 세나 아트로피 있고 이러면은 먼저 환자한테 수술적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너무 오래 또 끌고 가면 결과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저는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근데 환자에 따라서 수술을 못 하겠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상인데 이제 수술을 당장에 못 하겠다 하는 환자들을 스테로이드 인디케이션으로 이제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혁 이게 교수님, 저 코멘트 한마디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 미디안 너브도 그렇고 모든 너브가 그 진단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그냥 EMG 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EMG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50%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학적 검사, 뭐 모터 센서의 변화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브가 눌릴 수 있는 부분에 티넬 사인, 음, 컴프레션 했을 때 아파하는 거 이런 것들 갖고 좀 더 이학적 검사를 많이 해서 진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그 초음파가 사실은 저는 MRI보다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음, 너브 컴프레션 진단에. 그래서 그쪽 초음파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더블 크러쉬. 사실 우리가 음, 카파에 대한 수술을 하다가 한 다음에 계속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위쪽 프로네이터 테레스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쪽에서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거의 루틴으로 위아래를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레전드 쌤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르치 교수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기 서정 형생이 그 음, 카팔 터널 신드롬에서 스페이스 아크파인 궤전이 있을 때 이외에 MRI를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사실 스페이스 전, 아크파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여기서 루틴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예, MRI를. 네. 교수님들 중에서 카팔 터널 신드롬 때 루틴으로 MRI를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그냥 간간히 하시는 분 뭐 어떻습니까? 그, 저는 이제 초음파를 루틴으로 하는데 그 초음파를. MRI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초음파로도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저는 딱 보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편한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저 이상욱 교수님이나 임진영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카팔 터널에서 MRI를 따로 안 찍고요. 원래 그 EMG 하다 보면 재활의학과에서 소노를 하는데 소노에서 아큐파인 이리전이 있으면 하고요. 큐비탈 터널에서 OA가 있는 환자들은 소노에서 발견되지 않는 시스트가 항상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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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더라고요. 음.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 꼭 시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오픈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하면 또 추후에 또 이게 OA에서 결국 이게 터널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또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MRI를 찍어서 환자한테 오해로 인한 시스트가 있다, 그 갱글론이 있다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우리 임진영 교수님? 네. 저도 MRI를 뭐 찍진 않지만 이주 교수님처럼 루틴으로 소노를 통해서 뭐 다른 리전이 있는지 베리에이션은 있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하는 것 같고 이상학 교수님처럼 큐비탈 터널 있을 때 오해 있거나 아니면 뭐 에버런트 머슬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때나 이런 때는 MRI를 좀 찍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MRI